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했으니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것도 참 당연했겠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키려고 하셨어요. 저한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시도는 다 하셨죠. 가볍게 말하면 뭐 용돈 올려주기라던가 제가 갖고 싶은 걸 사준다고 약속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사실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그거 걸려있다고 평소에 공부도 안 하던 애가 공부를 하겠어요? 한 시간 겨우 했을까 말까 하고서는 결국 실패했죠. 중학생 때쯤에는 그게 심해져서 아예 저를 방에 가두기도 하셨어요. 저는 마치 죄수가 된 기분이었죠. 밥도 방 안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으니 하지만 그래봐야 아무 의미 없었어요. 부모님이 제 방에 들어와서 확인을 할 때면 전 언제나 책상에 엎어져 자고 있었으니까요. 부모님이 저에게 공부를 강제하시는 건 제가 고3 때까지 지속됐어요. 저에 대한 감시, 행동, 폭언 등은 점점 심해져 갔죠. 저희 부모님도 참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게 대단하시긴 한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으로서 제가 잘 되길 바라셨으니 그렇게 하신 거지만 아쉽게도 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아니,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저에게는 사실 트라우마로만 남은 기억들이에요. 저의 학창 시절은 언제나 부모님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자책하고 재능 없는 저를 스스로 비난하며 떠나고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때 다짐했어요. 나중에 저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막연하게 그저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걸 시키도록 하겠다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을 비판하면서 외국은 아이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키네, 어쩌네 하는 거.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에게는 꼭 그러고 싶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애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켜야 할 나이가 되니 그게 생각처럼 쉽진 않았습니다. 부모 욕심이라는 게 있기도 하고 사회의 시선이라는 걸 생각하기도 해야 했어요. 아직 우리나라의 가치관은 여전히 공부에 집중되어 있긴 하니까요. 다행스러웠던 건 우리 아이는 저와는 다르게 머리가 좋았단 점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수재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고 지능 검사에서도 꽤 높은 점수를 받아오기도 했었죠. 책 읽는 것도 좋아해서 장난감보다도 책을 읽는 걸 더 좋아할 정도였어요. 전 어느새 어릴 적 저의 다짐은 전부 다 잊어버렸습니다. 신이 나서 아이에게 공부를 시켰어요. 온갖 학원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과외까지도. 고작 초등학교 저학년일 뿐인 아이는 놀 시간도 없이 학원을 다녀야만 했어요. 처음엔 아이도 제 말을 잘 따라주었죠. 저에게 아무런 불만을 표시한 적도 없었고 힘들다는 소리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전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고 제 아이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그때부터 조금씩 꼬여져 가고 있었다는 걸 전 몰랐네요. 매일같이 아들을 학원에 보내며 하루를 보내던 중 어느 날엔가 갑자기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유, 어머님, 아이가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머님과도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났다던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님과 통화할 때 별 말씀이 없어서 그런 줄 몰랐는데, 혹시 저희 학원이 마음에 안 드시는 점이 있으셨나요? 전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아이가 잠깐 장난을 친 것 같다고 말씀드린 후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이가 오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늦은 시간이 지나도록 아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는 일단 아이는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전 직접 아이를 찾으러 나갔어요. 아이가 갈 만한 곳들은 다 찾아다녔죠. 학교 운동장이며 분식집이며 학원들이며 오고 가는 길들 골목 하나하나 다 샅샅이 뒤져봤는데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핸드폰은 당연하게도 공부에 방해되기에 사주지도 않아서 연락할 길도 없었네요. 혹시 어디 나쁜 아저씨가 아이를 데려간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만 커져가는데 혹시 집에 돌아와 있는 건 아닐까 싶어 다시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 현관문을 열기 직전 어디선가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전 이게 갑자기 뭔 소린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저희 아들의 울음소리였어요. 저희 집과 위층 사이의 계단에 앉아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찾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몰려오는 한편 학원도 빠지고 얘가 오늘 대체 왜 이리 걱정을 시키고 다녔나 화가 나서 전 아이에게 따졌어요. 아니 너 지금 여기서 뭐해? 학원도 안 가고 엄마한텐 연락도 없고 오늘 학원 하루 빠지면 그게 얼마나 손해인 줄 알아? 너 이런 거 아빠가 알면 얼마나 난리 나는지 알긴 하는 거야? 속 한번 썩이질 않더니 말해 오늘 뭐 했어? 하지만 아이는 제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아니 계속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는 소리가 점점 커져만 갔었죠. 울음소리가 커지다 보니 이웃에게 민폐가 될까 봐 일단 아이를 업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못되긴 했죠. 애가 엉엉 울고 있는데 이웃의 민폐가 될 것부터 생각했으니. 아이는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제가 혼을 아무리 내도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저도 혼을 계속 내다가 지쳐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이유나 좀 알자고 물었어요. 조금은 말투를 바꿔서 어르고 달래듯이 말이죠. 그러자 아이는 그제야 울음을 좀 그치더니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더군요. 공부가 하기 싫고 미칠 것만 같고 돌아버리는 것 같다고요. 충격이었어요. 고작 10살 배기 아이가 돌아버린 것 같다는 얘기를 꺼내는데 전 그제야 제가 이 어린아이한테 무슨 짓을 해왔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했던 것들, 제가 이 아이보다도 더 많은 나이였을 때도 견디지 못했던 것들을 전 이 작은 아이에게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제가 당했던 것들보다도 더 심했죠. 눈을 뜰 때부터 잠드는 순간 직전까지 이 아이의 하루는 언제나 공부뿐이었으니까요.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압박만 받는 제 아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순간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아이에게는 미안함과 저 스스로는 자책감과 자괴감, 그런 감정들이 복받치면서 울음이 참아지질 않더라고요. 전 아이에게 무릎 꿇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자 아이는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면서 울지 말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 학원 잘 가겠다고 하는데 이런 착한 아이에게 도대체 나는 무슨 짓을 했던 건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후부터 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제가 했던 다짐들을 다시 떠올렸죠. 공부만이 다가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일단은 아이가 다니던 모든 학원을 끊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어요. 분명 이 아이라면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기를 몇 년, 이 아이가 중학교에 막 올라가고 나서였는데 그제야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게임이었죠. 물론 처음에는 그냥 그 나이대 아이들이라면 게임을 안 좋아하는 아이는 없으니까 또래의 아이들처럼 잠깐 지나가는 혹은 취미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게임을 좋아하는 게 점점 심해졌어요. 학교가 끝나면 언제나 PC방에 가 있었고 집에 와서도 밤에 잠들기 전까지, 아니 새벽까지도 게임만 했었죠. 그러다 보니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아이와 조심스레 대화를 나눠봤어요. 아들, 요즘 너무 게임만 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냐니? 뭐가? 게임을 하는 건 물론 좋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스트레스니까 어디 풀 곳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엄마는 아들이 공부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생각하니까 공부를 하지 않는 것도 괜찮아. 하지만 그래도 너무 게임만 하는 건 안 좋지 않을까? 엄마는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대신 게임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아, 나 하고 싶은 일 있어. 그래서 게임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프로게이머 될 거야, 엄마. 프로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전 정말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애초에 전 게임에 관심이 없기도 했거니와 그런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시절엔 지금처럼 프로게이머란 직업이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시절 저에게 게임이라는 건 유흥의 하나 혹은 심하면 폐인이 되는 중독성 있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열심히 설명해 주더군요.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스포츠처럼 경기를 한다. 그 외 프로축구나 프로농구처럼 기업에서 후원하는 팀들도 있다. 잘하는 사람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우승하면 상금도 받을 수 있다는 등 이제껏 본 적 없는 빛나는 눈을 하고서는 저에게 열심히 설명하는데 처음엔 얘가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들었나 싶었어요. 게임을 해서 돈을 번다라는 건 제 상식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어렸을 무렵에 제가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호응을 해주었죠. 어머, 그런 직업이 있어? 대단하네. 그럼 아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매일 게임하는 거였구나. 그래, 그렇게 노력하면 분명 그 뭐 좋은 프로? 뭐라고 했지? 아무튼 그게 될 수 있을 거야. 엄마도 알아볼 테니까 그럼 열심히 해보자. 사실 엄마는 네가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까 봐 겁이 났는데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꼭 응원해 줄게. 이렇게. 그리고 전 그때부터 그쪽 세계를 열심히 알아봤어요. 그리고 아들의 말은 사실이더군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TV에서도 게임 경기를 중계해주고 관중들도 다른 웬만한 스포츠들 못지않게 많더라고요. 이런 세계도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물론 그 시절엔 지금보단 시장이 작았던 것 같긴 합니다. 요즘엔 무슨 세계대회 같은 것도 있고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씩도 받는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직업이 있다는 걸 실제로 확인했으니 전 그 아이를 열심히 지원해 주었어요. 게임에 필요한 장비부터 해서 애아빠의 반대를 제가 대신 설득해 주는 것까지. 우습게도 들리시겠지만 게임을 잘한다는 사람을 불러서 과외까지 시켜준 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그쪽 길을 가는 거라면 제대로 준비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길이라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더 좁을 테니까요. 아들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릴 때 학원을 다닐 때처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온통 게임만 했었죠. 하지만 표정은 어릴 때하고는 달랐어요. 아무 목적 없이 의무감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표를 잡고 꿈에 다가가려고 하기 위한 눈에 빛이 실려 있는 단호한 표정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아들은 프로게이머는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게임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질이 없었던 건가 봐요. 학교에서는 제일 잘하는 수준이었고 몇 번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서 2, 3등도 하는 것 같았지만 프로의 문턱은 높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그쪽 시장에서 안 좋은 이슈가 생기기도 하면서 중간엔 게임 종류 자체를 변경해야 하기도 했죠. 뭐 그런 건 변명이 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아들은 프로게이머가 되진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성과가 나오질 않자 고등학교 무렵부터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좀 삐뚤어지기 시작했달까요? 사춘기도 그때 찾아왔던 건지 반항하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도 잘 안 하기 시작했고요. 남편은 제 말 듣고 자기가 양보해줬는데
지금 이게 뭐냐며 저한테 화내는 날도 많았고 아이를 꼴 보기도 싫어했어요. 저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 후회도 많이 했었죠.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란 사실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전 아이가 지금 좌절은 하고 있기에 그런 것뿐 다시 계속 그쪽 길로 도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 다시 한번 노력할 날이 찾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남편의 타박을 견디기로 했죠. 그러면 언제든 분명 좋은 날은 올 테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은 아들이 프로게이머가 되지 못했던 것처럼 생각했던 대로는 흘러가지 않는 법이더군요. 그런 저의 믿음 혹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생긴 일이었죠. 저희 시어머니는 애초에 손자들 공부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아들이 학원에 열심히 다녔을 무렵 저희 아이를 정말 예뻐하시고 용돈도 잘 챙겨주시던 분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학원에 다니지도 않고 공부도 잘 못하게 되었던 시절부터는 저희 아들을 곱게 보지 않곤 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저부터 곱게 보지 않으셨죠. 제가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지 않을 무렵에는 네가 애 교육을 다 망친다. 장손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게냐. 네 머리 닮아서 애가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멍청해지는 거 아니냐 라며 애들 보는 데서도 저에게 말씀을 하시곤 했거든요. 반면 우리 아들과 동갑인 동서의 딸은 공부를 참 잘했는데 그 아이는 정말 예뻐해줬죠. 세뱃돈부터 시작해서 틈만 나면 용돈을 준다거나 학원비를 대준다거나 교육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곤 하셨어요. 그랬던 분이다 보니 저희 아들이 프로게이머가 되는데 실패했을 땐 어쩌셨겠어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마치 그날만을 벼르고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또한 제 아들에게도 타박을 하시곤 하셨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알았어. 프로모식인가 뭔지 뭔 되도 않는 걸 한다고 그래 까쳐대더니만 결국엔 지금 남는 게 뭐냐? 어? 아이 공부도 못해 게임도 못해 잘하는 게 뭐냐고 지금. 내가 그러게 진작 그딴 거 때려치우고 공부시키라고 몇 번을 말했어. 지 잘난 듯이 시대가 달라졌다는 둥. 어? 요즘엔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제라를 하더니만 꼴 좋다. 꼴 좋아. 그리고 저희 아들에게도 손가락질을 하며 잔소리를 해대셨어요. 넌 이제 어떡할래?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 말을 들어야 하는 게야. 네 마음대로 살더니만 결국 이렇게 됐잖아. 네 사촌 봐라. 응?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니? 명문대 중에서 어디를 갈지 선택을 해야 할 수준이잖아 지금. 넌 네가 초라하지도 않냐? 아이고, 장손이란 게 이 모양 이 꼴이니 원? 조상님 얼굴을 어찌 볼꼬? 시어머니는 이런 말들을 저희를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몇 번 했으면 그만할 법도 한데 정말 지겹지도 않은지 계속 하시더군요. 저희가 1년에 보통 20번은 봤었는데 그 스트레스가 짐작이 가시나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들도 한 번은 시어머니께 대들더군요. 할머니가 뭐라는데요? 누가 안 되고 싶어서 안 됐어요? 나도 되고 싶었다고요. 다른 애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했어요. 그게 쉬운 줄 알아요? 뭐야? 아이고, 얘 좀 봐라. 공부도 안 하더니만 싹수도 없어져 버렸구나. 지금 할미한테 눈치 껴뜨고 소리 지르는 거니? 네, 그게 어때서요? 할머니는 저희 엄마나 저한테 인격 못 오고 쉬지 않고 하시는데 제가 좀 대들면 안 돼요? 뭐야? 저희 엄마 욕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저 제가 재능이 부족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요. 제가 재능이 부족한데도 설쳐됐던 건 인정할게요. 하지만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꿈꾸고 도전해 볼 수도 있고 그게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그럼 실패했으면 잘못된 거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면 뭔데? 그래도 저는요, 남들과 똑같이 살지 않기 위한 시도는 해본 거예요. 이렇게 실패도 해봤으니까 언젠가는 이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한번 무언가에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요. 비록 지금은 이렇다 하더라도 언젠간 성공할 테니 두고 보세요. 아이고, 뚫린 입이라고 말만 잘하네. 쥐뿔도 없는 게 기가 막혀서 진짜. 가정교육이 잘못됐다니까 가정교육이. 아이, 그만하시라고요. 아들은 씩씩대며 시어머니께 눈을 막 부라리기까지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회초리를 찾으셨는데 저희 아들이 어릴 때야 아무리 남자아이여도 힘으로 제압이 되었으니 매라도 들으셨었지만 다 자란 아이에게 그게 되겠나요? 힘으로도 말로도 제압이 안 되시더군요. 저는 내심 아들이 저 대신 시모에게 옳은 소리를 하며 눈을 막 부라리는 게 속이 시원하긴 했지만 나가 있던 애 아빠가 돌아오면서 상황이 더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기에 일단 아들을 말렸습니다. 아이, 그만해, 아들. 할머니한테 그럼 못 써. 할머니도 다 너를 위해서 하신 소리니까 쓴 약이라고 생각하자. 응? 알겠지? 그러자 아들은 그제야 대드는 걸 그만둔 뒤 집을 나서더군요. 아마 제 말을 듣긴 했지만 분이 삭진 않았겠죠. 시어머니는 그 후로 저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도대체 아들 교육 어떻게 시키고 있는 거냐며 화를 내시고 혼을 내셨지만 저 역시 그냥 네, 네, 죄송합니다 정도로만 답하자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을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으셨죠. 아들이 20살이 되던 해 아들은 간신히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습니다. 반면 동서의 딸은 서울대에 입학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상태로 설을 맞이하여 시댁에 가게 됐는데 시어머니는 아침 밥상을 정말 거창하게 차리셨어요. 거의 뭐 반찬이 30개나 될 정도로 상다리가 휘어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전 그걸 보고 동서의 딸이 서울대에 간 게 어지간히도 기쁘긴 하셨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서울대에 갔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저희 가족도 그 밥상에 앉으려던 순간 야, 네가 지금 어딜 앉아? 지금 이게 너 먹으라고 차린 건 줄 알아? 넌 이리 와서 이거나 먹어.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희 아들만 따로 불러내시더군요. 그러고는 밥그릇에 게사료를 붓더니 그걸 밥으로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아니, 아무리 밉다고 해도 손주인데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려고 하다니요. 평소 남편은 중립인 척 하면서도 시어머니 편을 은근히 들고는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자 그런 남편조차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니, 뭐 당연한 거겠죠.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아들 역시 개밥이 담긴 그릇을 던져버리고는 남편처럼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당장 사과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반응도 없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저에게 이게 뭐가 잘못됐냐며 역정을 내시더군요. 아이, 개보다 못한 놈이니 개밥 주는 건데 뭐가 잘못됐냐고 그래요. 동서랑 조카는 그런 시모 옆에서 크크대며 삐져나오는 웃음을 참고 있었죠. 그래서 전 그날 시어머니에게 할 말 못할 말들을 다 쏟아낸 뒤 둘째아들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오고 난 뒤 남편과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남편은 그날 새벽에서야 집에 돌아오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그 이후로 영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출을 해버린 거였죠. 다신 자기를 찾지 말라는 메시지만 남겨놓고요. 전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저 때문에 생긴 것만 같았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였을까? 아들이 프로게이머가 되도록 도운 게 잘못이었나? 적어도 공부는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했나? 아니, 그 이전에 내가 어릴 적 혹독하게 공부를 시킨 게 잘못이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전 하루하루를 죄책감에 휩싸여 보내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설날 이후
저와 제 아들에 대해 감정이 많이 상하셨던 건지 남편에게 저와 이혼을 하라고 하셨다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이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잠깐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일단 둘째 아들 교육상 둘째는 자기가 키울 테니 별거만 하자고 선심 쓰듯이 말했어요. 남편이 원래 그래요. 시어머니 말 거역은 잘 하지도 못하고 시어머니 편은 잘 들면서 자기 아내나 자식은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죠. 저였다면 아무리 자기 엄마라고 해도 와이프와 아들을 욕하는 걸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배짱은 없고 그렇다고 나쁜 사람은 되기 싫으니 이혼은 하지 않는 제 딴에는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려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그 말을 하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더군요. 저도 단숨에 알겠다고 했어요. 정 떨어져서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혼을 하자고 하고 싶었지만 그러자니 또 자식들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자식들이 무슨 죄라고 아빠든 엄마든 어느 한쪽으로 잃은 채로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 그 후 절에 들어가서 보살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부디 아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부디 아무 사고도 없게 건강하게만 잘 살고 있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에 대한 자책, 그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어요. 절이 그러기에는 참 좋더군요. 하루하루가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목탁 소리를 들으며 살다 보니 시간은 참 빨리 갔어요. 어느덧 9년이란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죠. 그리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전 아들을 잘 보살펴 달라며 부처님께 빌고 있었어요. 조용히 눈을 감고 무릎을 꿇은 뒤 부처님의 동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전 그 시간에 누가 저를 건드릴 일이 없는데 누구일까 싶었어요. 그렇게 뒤를 바라보니 처음 보는 성인 남성이 웃으며 서 있었는데 어딘가 낯이 익더군요. 누구지 하며 계속 지그시 바라보다가 저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9년 전 집을 떠났던 제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학생일 때에는 운동을 할 시간도 없이 게임만 했다 보니 살이 쪄 있기도 했었고 피부도 살짝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살은 쫙 빠져 있었고 피부도 말끔했었죠. 하지만 분명히 그건 제 아들이었어요. 전 아들을 보자마자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안고 하염없이 울어야만 했거든요. 아들도 그런 저를 안아준 채 조용히 제 등을 토닥여주면서 함께 울었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서로 감정이 좀 진정이 되자 전 그제야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날 집을 나간 순간부터 어떻게 살았냐? 왜 꼭 그날 집을 나가야만 했느냐?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냐? 같은 것들을요. 아들의 첫 마디는 정말 죄송합니다 였어요. 그날 단순히 할머니한테 화가 나서 집을 나간 게 아니었대요. 그저 자기가 너무 한심하고 저에게 너무 미안했답니다. 자기가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자기가 성공을 했다면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아도 됐을 텐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모진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처음엔 아예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다더군요. 더는 살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았대요. 최소한 자신을 믿어준 엄마한테라도 의미가 있는 아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한강을 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강 위에서 고민하는 아들에게 누군가 다가오더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라는 말을 듣고서는 도저히 뛰어내릴 수 없었대요. 마치 엄마가 지금 자기한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실패한 아들한테도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가만히 앉아 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었대요. 그동안 엄마가 자기한테 쏟아준 사랑, 그리고 믿음을 생각하니 이렇게 실패한 채로는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더군요.
그래서 아들은 그날 굳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꼭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자고. 그 후 엄마를 찾아가 엄마가 믿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말하자고. 아들은 지방대학에 가 자취를 하는 친구네서 얹혀서 살며 알바를 하는 동시에 수능 준비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교우 관계만큼은 잘해도 썼기에 친구도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신세지라고 했대요. 나중에는 알바로 돈을 벌어서 친구에게 월세도 줄 수 있었고요. 처음엔 당연하게도 대학에 떨어졌다더군요. 하지만 삼수를 한 끝에 서울대에 입학, 그리고 졸업까지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졸업 증명서도 보여주더군요. 군대도 이미 다녀왔고 지금은 혼자 살면서 글쎄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 전 그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저희 가족은 다시 합치기로 했습니다. 사실 남편 생각하면 꼴도 보기 싫었지만 두 아들이 다시 가족으로서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어요. 사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한 말을 잘 지키기도 했길래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든 것도 있긴 해요. 하지만 시댁엔 알리지는 않기로 했어요. 아들이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치과 의사가 되면 그때 밝히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기 전에는 알려져 봐야 좋을 것 하나 없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몇 년 뒤 아들은 치과 의사가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치과 의사라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본인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어요. 이젠 시어머니 댁에 가서 자랑스레 밝힐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언제쯤 찾아가면 좋으려나 싶어 고민하던 찰나 시어머니가 잔치를 벌인다면서 자기를 불렀다고 남편이 말하더군요. 알고 보니 동서의 딸이 늦은 나이에 로스쿨에 입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동서의 딸은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서 몇 년간 일을 했었는데 요샌 대기업도 조기 퇴직이 많다 보니 평생 직장을 갖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로스쿨 진학을 결정했대요. 그리고 그 로스쿨마저 합격을 하자 시어머니가 또 잔치를 벌이신 거였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변함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이젠 떳떳하게 그 집에 가서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과거에 대해 생각한 게 있었는지 이젠 정과는 달라지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가족은 모두 다 같이 시댁으로 출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저희의 등장에 깜짝 놀라시더니 이내 곧 혀를 차며 못마땅한 눈초리를 보내시더군요. 에휴, 그동안 안 봐서 속이 시원했다 했더니 결국엔 또 이렇게 그지들이 국어를 하러 왔구먼. 무슨 나 짝으로 여길 또 온 거야? 참 뻔뻔도 하다 뻔뻔도 해. 엄마 그만해. 내 가족 더 모욕하면 이젠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참나. 이젠 너까지 그러겠다 이거니? 그래 됐어. 어쨌거나 잘 왔다. 뭘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다시 기어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착한 사람이니 그지들한테 줄 건 줘야지. 얘따 받아라. 그때처럼 개밥 안 준 걸 다행이라고 여기고 감사히 받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 아들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을 던져주더군요. 그 행동은 분명 그래 세월도 흘렀으니 자기가 참고 받아주마 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개쪽을 줘야겠다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곤 동서에겐 웬 통장 하나를 주시더군요. 이따 우리 손녀 오면 줄 거지만 너희들 있을 때 미리 말해야겠다. 얘 둘째야. 이거 3억이 든 통장이야. 우리 손녀 귀한 변호사님 되시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변함이 없을 줄은 몰랐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젠 시어머니의 그 말이 우습기만 할 뿐 화는 나지 않았어요. 저흰 이제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저희는 곧장 그 1,000원짜리를 돌려드리면서 손자가 드리는 첫 용돈이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그래도 저희 손자가 이제 치과 의사가 돼서 할머니 용돈 좀 챙겨드려야 했는데 마침 1,000원짜리가 있으니 이거 드리면 되겠다고 하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치과 의사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과거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었던 그 설날, 그 이후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 우리가 다시 합쳤는지, 지금은 왜 이렇게 다시 시댁에 온 건지를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물론 동선에도 모두 기겁을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말을 믿지 않는 눈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말까지 더듬으시면서 말도 안 된다고 그럼 어디 증거를 내놓아 보라고 난리를 치셨는데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는 동서의 딸이 시댁에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할머니 저 왔어요. 응? 분위기가 왜 이래? 어머 이게 누구야? 집 나갔던 큰엄마 아니야? 근데 옆엔 누구? 지혜씨? 지혜씨,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지혜씨 아니에요? 어머, 선생님? 이상한 건 동서의 딸이 저희 아들을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저희 아들은 동서의 딸에게 지혜씨라고 불렀단 점이었습니다. 사촌으로서 알아본 게 아니라 애초에 아는 지인으로서 서로를 알아본 거였죠. 저는 그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만히 지켜봤는데 알고 보니 동서의 딸은 우리 아들이 일하는 치과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 접수원이더군요. 동서의 딸은 성형을 해서 저 역시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다 보니 저희 아들도 동서의 딸을 치과에서 봤을 때 못 알아봤었고 동서의 딸 이름이 흔하디 흔한 김지혜라는 이름이다 보니 아들은 당연히 사촌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대요. 그리고 동서의 딸 또한 우리 아들의 생김새가 많이 달라졌고 폐인으로 집을 나간 아들이 당연히 치과 의사가 되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우리 아들을 못 알아본 채 선생님과 접수원의 관계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말해 동서의 딸이 그동안 서울대에 갔었다는 것, 대기업에 입사했었다는 것, 로스쿨에 합격했다는 것까지 모두가 거짓이었다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거냐고 따져 물으니 동서와 시동생은 얼굴이 벌개진 채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더군요. 애초에 동서의 딸은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었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손주들 공부 잘하면 예뻐하시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자꾸 돈을 주시다 보니 거짓말은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었고 최근엔 사업상 자금이 필요했는데 로스쿨을 핑계로 돈을 좀 받기 위해 한 번 더 거짓말을 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시동생과 동서는 때마다 공부 잘하는 손녀의 학원비며 과외비, 학비 등 툭하면 돈을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없었던 긴 세월 동안에도 그러는 건 변함없었던 것 같더군요.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동서네에게 준 돈이 얼마인 줄 아냐고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아냐고 하시면서요. 알고 보니 그 돈들은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겨놓은 목숨값의 돈이었더군요. 이제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3억이 전부인데 자기가 준 돈들 다시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셨어요. 하지만 동선에는 이미 옛날에 받은 돈이니 그건 드릴 수 없고 3억은 안 주셔도 된다는 뻔뻔스러운 말만 남긴 채 입을 싹 닫고 그냥 서둘러 시댁을 떠나더군요.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조카는 이제 와서 또다시 거짓말도 할 수 없었던 게 저희 아들이 근무하는 치과에서 동서 딸의 이력서를 보면 학벌도 다 나와 있으니 다 까발려진 거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진실을 말한 뒤 가버린 거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혼자 계속 허공에 대고 난리를 치시다가 갑자기 저희에게 친근하게 굴기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동서 딸에게 줄 3억 통장을 저희 아들에게 내밀면서요.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다. 그래도 이렇게 차렸는데 이거 먹으면서 그동안 쌓인 것들 풀고 앞으로 잘 지내보도록 하자꾸나. 내가 비록 너희에게 못되게 굴었어도 다 너네 잘 되라고 그런 것 아니겠니?
어떻게 보면 너희가 이렇게 잘 된 것도 다 내 탓이지 않겠어? 어여 앉거라 얼른. 아이 뭐해? 이렇게요. 하지만 저흰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에 코웃음을 치면서 저희를 위해 차린 반찬도 아니고 저희를 위해 줄 사먹도 아니니 동서네랑 많이 드시고 동서네한테 사먹 주라고 빈정댔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온 건 소식이나 한번 전해드리러 온 것뿐 다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흰 개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다고 하고 그 집을 나왔죠. 여전히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 남편에게 들러붙으려고 하시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희 남편도 그날 다시 한번 저희와 동서네를 차별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저와 저희 아들을 막대했던 것을 보면서 마음을 굳혔는지 시동생네랑이나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들었는데 동서 딸은 주말이 끝난 월요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인사팀에 가서 물어보니 그만두는 것도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만뒀더군요. 본인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는데 아버지 사업 도우려고 그만둔다고 했대요. 어이가 없죠. 평생 그렇게 거짓말이나 하면서 거짓된 인생을 사는 그 집 식구들이 불쌍할 뿐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지금 현재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걸렸고 많은 고난들이 있었죠. 서로가 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고 원망의 마음을 가진 날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극복하는 순간 분명 행복한 날이 찾아온다는 건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아픔을 참고 한 번만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분명 행복한 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전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